원내대변인 이현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74차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걸 원내대표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정보위원회 현안 보고 있었습니다. 국정원은 인간 사찰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만 의혹이 남습니다. 우리 당이 세 차례에 걸쳐서 34건의 사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오로지 결백을 강변할 뿐 국민 앞에 진실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해킹 사찰 의혹을 셀프 검증하고 여당과 국정원이 함께 면죄부까지 셀프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24일 한 여야 협의는 상임위 차원이긴 합니다만 결국 청문회에 준하는 검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당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진실규명을 막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도 접근이 불가능하다면 누가 과연 국정원의 이 같은 의심스러운 행위를 검증하고 또 지킬 수 있겠습니까? 국정원이 지키고자 하는 안보는 과연 누구의 것입니까? 국민들은 국정원의 결백을 결코 믿지 않습니다. 국정원이 더 이상 이런 객관적인 근거 자료, 판단의 자료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를 능멸하는 것이고, 또한 검찰이 이 수사의 기관으로 공안부에 해당했다는 것도 진실을 묻어버리는 것 아닌가라는 의도를 엿보이게 합니다. 이제 국민들은 대통령의 생각을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원내대표를 불같이 내치던 때와 다르게 왜 이전에는 화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새누리당 행태가 대통령과 이신전심으로 뜻을 같이 한다면 이 사건은 정권이 끝나고 나서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것이 분명합니다. 과거에도 총리실 사찰 또는 국정원의 고감청 의혹은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지 70일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정부는 전 국민을 공포와 불안에 떨게 했던 메르스가 사실상 끝났다라는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불안과 공포 속에서 평정심을 잃지 않고 스스로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신 국민 여러분이 가장 큰 공로자입니다. 메르스 종식을 위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최일선에서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인 의료인을 비롯한 병역, 방역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온몸을 걸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 몸을 돌보지 않고 애쓰시는 여러분들, 의료인 여러분들에 대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숨은 영웅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명확해졌습니다. 메르스와의 전쟁에서 36명의 생명을 잃은 이후 대책 없이 3차 감염까지 전선을 밀린 원인과 책임을 규명할 때입니다. 저희 정부는 후속 대책을 국민의 수준으로 볼 때 우려를 금할 정도로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난리가 지나간 폐허에서 잔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조직 확대나 책임자 지휘 승격은 지금 논의할 것이 아닙니다. 보건부 분리나 보건 담당 제2차관 신설 문제를 논의할 것도 시기상조입니다. 2003년 사스 때도 보건 담당 차관은 없었고 심지어 질병관리본부도 없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정부는 304명의 꽃다운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뒤에도 국가 안전처를 만드는 것이 후속 대책의 전부였습니다.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를 막으려면 보건, 공공의료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를 처음부터 복귀해서 무엇을 잘못했고 누가 잘못했는가를 정확히 규명하는,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후속 대책의 첫 걸음입니다. 이래서 헌법에도 정부가 문제의 일부가 아니라 해결책의 일부가 되도록 하는 여러 장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투명성도 없고 책임감도 없는 정부는 위험할 수 있음을 경험으로 명확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시스템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찾고 인재로 판명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책해야 합니다. 사실규명을 통해서 책임을 묻는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태평양 전쟁 가해력인 미쓰비시 머티리얼이 한국만 쏙 빼놓고 미국, 중국에 사과했습니다. 앞으로 영국과 호주, 네덜란드 등에 대한 사과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쓰비시는 가장 가까운 나라, 가장 큰 피해를 당한 나라, 그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쓰비시가 이런 기회주의적 형태를 벌인 이유는 당시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아서 국내법의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정당한 징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 것을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우기는 전형적인 식민지 시대의 떼쓰기입니다. 피해가 있는 곳에 사과가 있어야 되고 보상이 따르는 것은 인권과 존엄을 우선시하는 국가는 당연히 따라야 할 상식의 논리입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을 차별하는 일본에 적극 대항해야 합니다. 일본이 피해자의 국적에 따라서 사과와 보상을 관리하는 것에 국민을 대신해서 특별한 분노를 느끼면 또한 징용 문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중국과 달리 청구권 협정을 핑계로 소극적으로 대처해서 이런 상황을 자초한 정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곧 8월입니다. 광복 70주년이 되는 날이 다가옵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지난번 유승민 원내대표와 합의했습니다. 국회 정문 앞에 징병, 징용, 반동, 대지집, 원법 피해자, 위안부 위안부, 이름 없이 사라진 유명 독립운동가의 뜻을 기리는 국회는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저희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상징망이 지목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재천 국회의장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르스와 청년실업대 과거형 재난인 세월호 비극과 미래형 위험인 메르스 사건은 아직도 진행 중인 사건, 해결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안 그래도 무능한 박근혜 행정부를 궤도에서 이탈시킨 사건이며 우리 사회 공공성의 정치적 실정을 보여준 사건, 우리 모두가 위기에 빠져 있음을 말해준 사건입니다. 한국은 이제 고도의 이중위험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공고에 따른 공식적인 정책 선언과는 별개로 박근혜 행정부는 오늘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사실상 메르스 정책을 선언했습니다. 군색한 정부의 소극한 행동입니다.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끝났다는 발표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위험관리 효과성에 대한 세계경제포럼의 전문가 조사에 따르면 국가의 위험관리 역량과 공공성 수준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공공성만이 위험을 낮춥니다. 그러나 한국은 공공성 부분에서 OECD 꼴찌입니다. 실종된 공공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사회적 부담과 혜택의 분배라는 경제적 차원과 공공의제에 대한 논의와 합의 도출이라는 정치적 차원의 균형 창출을 통해 공공성의 회복과 실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공공성을 구성하는 공익성, 공민성, 공개성,
공정성을 되살릴 수 있는 정책만을 이루었습니다. 6월 기준 청년 실업률 10.2%입니다. 취업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층이 모두 120만 명 수준입니다. 청년들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공정성, 불균형, 자원에 대한 접근과 분배 및 재분배의 불평등 문제를 보여주는 민낯시자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박근혜 행정부가 어제 발표한 청년 고용 절벽 해소 종합대책은 이런 공정성 회복과는 거리가 먼 정책입니다. 윗돌 빼서 아랫돌 개는 임기응변, 땜질 처방에 불과합니다. 고령자와 청년 간의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장기적으로는 청년 실업 문제를 더 악화시킵니다. 노동계는 물론이고 오늘 아침 언론마저 대단히 냉정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처방으로 질 낮은 일자리만 양산할 따름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용도 성장도 없이 병든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보다 과감한 청년 고용 할당제가 필요합니다.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적극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부의 책임과는 별개로 메르스 확산을 막고 감염 환자 치료에 전력해 주신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열악한 조건 속에서 여러분들은 공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병원에 계신 분의 피해를 지원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협상 관련해서 이춘석 원내수석 부대표님의 발언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선 국정감사 일정과 관련하여 새누리당의 조원진 수석의 발언과 이로 인한 몇몇 언론의 보도 오류에 대해서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서 확인 차원의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자 합니다. 국정감사 일정은 전 지도부였던 조혜진 수석과 어느 정도 교감을 나누었던 안을 지금의 조원진 수석에게 정보 제공의 일환으로 지난 금요일 운영위 단위 후 차담에서 전달했습니다. 이는 협상의 의제도 아니었고 합의된 바는 더더욱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만 조원진 수석의 발언은 그 예전에 논의되었던 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다음 협상 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정원 해킹 사건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조 협상 과정에서 여당 지도부는 국정원이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자료를 내놓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다만 청문회를 할 수 없는 이유는 정보위에서 청문회를 한 전례가 없고 국회의원이 아닌 위부 인사가 자료를 열람하거나 참여하는 것은 보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항의를 열고 보니 국정원은 로고 기록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심지어 정보위 여당 간사는 로고 기록 제출은 국정원이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다며 그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여당 지도부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거나 여당 지도부조차 국정원과 여당 의원들에게 속은 것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둘 중 어느 쪽이라 하더라도 이대로는 신뢰의 바탕을 둔 여야 협상을 계속 이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당 지도부는 우리 당과 다음 협상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국정원의 행적을 입증할 수 있는 로고 기록은 물론 지금까지의 국정원 해명과 달리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해킹 프로그램을 긴급하게 다량 구매한 이유와 카카오톡이나 삼성 갤럭시에 대한 해킹 의뢰 등등 국내 사찰이 이루어졌다는 다수의 정황 증거, 그리고 9억 원에 달하는 국정원 예산을 결제한 책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자료 제출과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여당의 새 지도부와의 첫 합의입니다. 새누리당은 진실만이 국정원을 국가안보를 지키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국정원의 자료 제출과 여야 신뢰 회복을 위해 책임 있는 태도로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국정원 해킹 관련해서 신경민 정보위 간사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어제 정보위원회 열렸습니다. 어제 정보위원회는 종교집회 합창을
연상시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국정원의 합창 내용은 이렇습니다. 믿어달라. 정보 사찰은 절대로 없었다. 자료는 국정원이 우스워질까봐 내놓지 못하겠다. 또 하나는 임 과장이 그동안 운영 책임을 모두 지고 있었는데 고인이 돼서 할 길이 없다. 임 과장이 삭제한 51건은 모두 복구됐고 다 문제없다. 그러니까 삭제는 마음대로 누구나 직원들이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죽으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쓴다는 인생의 진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에 대해서 말로는 진실 규명을 향한 발걸음을 얘기하면서도 모두 믿읍시다, 모두 믿어봅시다라는 백코러스로 화답을 했습니다. 알려진 대로 검찰 수사는 공안부로 배당이 됐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수사 배당은 수사를 좌지우지하는 법이기 때문에 배당을 공안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만 검찰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음악회 마무리 순서로 등판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휘자와 연출자에게 매우 유감스럽게도 자본과 소음이 끼어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임 과장의 자살 현장이 오염되지 않았느냐는 의심입니다. 국정원의 직원이 현장에 갔고 고인의 부인의 통화 내용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왜 119에 신고를 했고 112 신고는 취소를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또 부인은 다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임 과장의 핸드폰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최초의 자살 현장에 갔는지를 지금 현재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임 과장은 왜 10월 초에 마티스를 구입했는지에 대해서도 뚜렷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잡음은 국정원 직원의 성명이었습니다. 국정원 직원 일동 성명은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정보부 직원의 최초의 성명에 해당합니다. 원장은 이 성명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이 없고 누가 문안을 작성했는지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잘못된 데 대해서는 사과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중대한 소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상임위에서 나왔던 기술 간담회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삭제 자료 복구에 일주일이나 걸린 이유, 그리고 카톡을 이 프로그램이 수집하지 못한 이유 등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왔고, 이 몇 가지 기술적 의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기술 간담회를 갖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현장 조사나 현장 검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제 정보위원회는 여당이 말했던 준청문회는커녕 보통의 상임위원회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자료 없는 상임위원회로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은 안보라는 방패 뒤에 숨지 말고 누가 잘못을 먼저 했고 누가 의심살 짓을 했는지 그리고 민주를 위협했는지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로그 파일 등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제 정보위는 무력하다는 것이 입증이 된 만큼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심각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국가인권위원장 선임 관련해서 부자연 의원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운영위원회 소속 부자연입니다. 지난주에 박근혜 대통령은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이성호 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내정하고 23일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곧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당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고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들이 우려했던 바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최재천 정책의장께서 지적하신 공정성, 투명성이 실종된 한마디로 깜깜이 인선, 일실 인선입니다. 국가인권기구들의 국제조정기구인 ICC는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우리 인권위원회 인선 절차를 시정할 것을 여러 차례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ICC는 지난해와 올해 연속 3차례에 걸쳐서 인선 절차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우리 인권위원회 등급 심사를 보류하는 사실상 등급 강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국제적 망신의 다름 아닙니다. ICC는 우리 인권위의 위원 선출 방식이 명백하고 투명하며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이 부재한 점,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 부재한 점 등을 법제도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하였으나 박근혜 정부는 지금까지 귀를 막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지난 2013년에 이러한 국제사회의 권고를 반영한 국가인권위원회 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권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인권 감수성을 지닌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된 후보 추천위원회를 두어서 인권위원 선정의 투명성과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권위원회는 민주화와 인권 개선을 위한 국민들의 오랜 열망을 담아 지난 2001년 설립된 이후 해외에서 국가인권기구의 모범으로 불릴 만큼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의 관행과 제도들을 개선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후 우리 인권위원회의 위상은 추락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투명하지 못했던 인선 과정 때문입니다. 인권위원회가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정작 국민의 중요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우리 국회가 함께 적극 나서서 하루빨리 우리 당이 제안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인선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국정원 해킹 감청 설비 관련해서 최민희 의원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미래부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느낌을 줄이면 이겁니다. 대통령 보시기에 이쁘게, 국민 보시기엔 이쁘지 않게 미래부가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 미래부는 법이 부여한 의무도 법이 준 권한도 전혀 쓰고 있질 않습니다. 철저하게 국정원 호위무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미래부의 직무유기를 고발합니다. 정보통신법에 따라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 정보 시스템의 침해 사고를 입었을 때 미래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거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SK텔레콤의 5개 아이디, 그러니까 이게 국내용 해킹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로그 관련 자료는 3개월간만 보존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그래서 미래부가 지금 가장 먼저 해주어야 할 일은 이 SK텔레콤 5개 아이디 보존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미래부가 법적으로 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보존 명령 내리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여야 간사, 미래부 리방이 여야 간사에게 가장 먼저 SK텔레콤 5개 아이디에 대해 미래부가 보존 명령을 내리도록 여야 간사가 합의해서 처리해달라고 당부드렸습니다. 두 번째, 미래부는 미래부가 아닙니다. 과거부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2조 감청설비 관련 조항은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 기계장치, 기타 설비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미래부에 묻습니다. RCS가 깔린 혹은 RCS가 감염된 핸드폰은 감염된 순간 감청 설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이 통신비밀보호법 2조 감청 설비 관련 조항은 1993년에 틀이 완성된 겁니다. 2015년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은 얼마나 발달했으며 단지 감청을 넘어 이제 모든 것을 감청, 녹음, 녹화,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모든 기능을 갖춘 RCS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언제까지 하드웨어에 머물러 계실 겁니까? 관련 법 조항을 꼼꼼하게 정비해서 국회에 와서 궤변 늘어놓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지 못해놓고 어떻게 그렇게 법 조항 그 하나를 그대로 작구대로 해석해서 RCS 프로그램, RCS 깔린 핸드폰이 안전 설비 아니라는 말을 카메라 앞에서 하실 수 있습니까? 세 번째, 미래부 장관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불필요한 의혹을 제기해서 불필요한 논란이 생겼다는 겁니다. 불필요한 의혹을 제기한 세력이 누구냐 물었더니 네티즌과 이를 받아쓴 언론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국정원이 해킹하다가 해킹당해서 해킹한 게 들통난 사건입니다. 게다가 이어지는 보도들을 보면 국정원조차 이 해킹 프로그램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이탈리아 해킹 업체가 우리 국정원의 모든 자료를 샅샅이 들여다볼 수도 있다는 정말 심각하고 무서운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미래부 장관이 여당 탓, 야당 탓, 네티즌 탓, 언론 탓 그거 하고 있을 때입니까? 지금이라도 미래부 장관은 법이 부여해준 의미, 의무, 법이 준 권한에 따라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해서 침해 사고 조사하십시오. 그리고 SK텔레콤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된 해킹 의혹 5개 아이디 보전 명령 즉시 내려주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밥살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관련해서 신정훈 의원님 말씀 있겠습니다. 쌀 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부의 불통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은 현재에도 지난 5월 말 현재 전년도 수입쌀의 재고는 8만 톤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의 쌀값은 여전히 작년보다 5천 원 이상 폭락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난 23일 기습적으로 밥살용 쌀 3만 톤을 포함한 TRQ 물량 4만 톤을 입찰 공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밥살용 쌀 추가 수입 방침 발표 일주일 전인 7월 15일 날 열린 농민단체와의 포럼에서도 TRQ 물량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8월 13일에는 식량정책 포럼을 제안해서 농민단체와 수입 밥쌀 관리 등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약속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밥살용 쌀 수입을 둘러싸고 농민을 우롱할 뿐만이 아니라 밥살용 쌀 수입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논리도 매우 공세가된 점에서 우리 국익에 반하는 일입니다. 첫째, 정부는 국산 쌀과 수입 쌀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WTO 일반 원칙이라고 하면서 밥살용 쌀도 수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만은 지난해 9월 30일 쌀 관세 513%를 포함한 수정된 양어표를 제출하면서 밥살용 쌀 30% 의무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의무 규정을 삭제한 이상 밥살용 쌀을 수입할지 말지는 우리 정부의 의지와 협상력의 문제이지 기계적으로 WTO 일반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은 절대로 일반 원칙이 아닙니다. 둘째로는 정부는 513% 쌀 관세를 지키기 위해서 WTO 일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의 밥살용 쌀 수출을 원하는 상대국 요구를 일부 들어주면 당초 관세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입니다만은 WTO 일반 원칙에 따르면 513% 관세율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검증의 대상이라는 것은 모든 전문가들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지난해 연말 5개국이 우리나라 513% 관세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지 불과 7개월 만에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의 협상카드를 이렇게 쉽게 버리는 처사는 우리의 국익에 반할 뿐만 아니라 우리 농민들을 분통 터지게 하는 일입니다. 셋째는 정부는 앞으로 체결될 모든 협상에서 쌀이 그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협상을 통해서 자국의 농업을 보호할 생각은 안 하고
상대국 요구에 쉽게 응한다면 누가 이 말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쌀 관세율에 이의를 제기한 5개국, 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국 중에서 3개국이 이미 TPP 협상 가입국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WTO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협상의 여지가 있을 때는 우리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협상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익에도 반하는 밥살용 쌀 수입을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